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3주차는 이제 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해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생태, 해양 생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기름 오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기름 오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 뭐 소금이라든지 물고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해양 생태계, 생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 우리가 그 바다 그러면 단순히 물이 담겨져 있는 곳, 그리고 물고기 생선을 잡는 곳,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바다에서 전기도 생산하고 또 바다를 이용해서 각종 예를 들어서 생수도 생산하고 수돗물도 만들고 또 바다에서 여러 가지 광물들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해운 산업 이런 다양한 바다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이제 바다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를 이용하는 것하고 바다를 보존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게 생물들이 이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물들이 물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충청남도에 가면 가로림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2016년도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조력발전, 이 조력반설 건설에 대한 것이 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을 빚어져서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죠. 가로림만이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 민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서 여기에 발전기를 달게 되면 이것보다 초속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해면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력 같은 경우도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터빈을 돌리고 또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수증기를 만들어서 전기 터빈을 돌리고 뭐 이런 방법들로 전기를 만드는데 이런 그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많이 있죠. 뭐 조금씩 제가 언급한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력 발전, 풍력 발전도 우리가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풍력 발전이 있는가 하면 바다 쪽으로 내려온 풍력 발전, 해양 풍력이 요즘 이제 대세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을 이용한 그 에너지 생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력 발전도 뭐 당연히 이러잖아요. 바다에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닷물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가면 또 낮아지고 이러면서 높고 낮아짐에 따라서 이걸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힘이라는 게 생기죠. 에너지라는 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이런 방법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을 막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댐처럼 막게 되고 조류가 밀려오는 동안 수문이 열려서 저수지가 이렇게 채워지고 또 나갈 때 전기가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곳이 이제 전부 고인물이 된다든지 물론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업에 영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것이고 이렇게 바다의 이용과 또 보존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해양풍력, 바다에 이제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일이 요즘 대세예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신안 앞바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있는 군산 앞바다 이런 데에 대규모의 해양 풍력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가에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 소음이 일어납니다. 소음이 일어나고 또 숲을 파괴하고 이런 녹색 충돌이라고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이제 태양광이 아니라 해양 풍력이 대세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뭐 왜 해상 풍력일까 하는 것은 뭐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인가에서 그 주변에 육상 풍력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그 산림 파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단위로 세울 수가 없어요. 육상에서는. 그런데 바다에서는 대단위 생산이 이것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고 1기가와트 풍력 단지에서 적어도 25만 가구에 어떤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을 이용한 그 발전들이 이제 2030년도까지 12기가와트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이제 성실히 이행이 될지는 우리가 살펴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물을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심층수 여기 있는 심층수를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먹는 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트에서 그 심층수에 먹는 샘물, 그러니까 생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염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렇죠. 해양 심층수 경우에는 여기서 소금기만 빼고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층수를 이용해서 양식하는데 뭐 광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바다 어류들을 양식하는 거죠. 전복도 양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건강 내저, 해양요법 등 뭐 우리 해양 온천, 바닷물 온천, 해수 온천 막 이런 게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뭐 한평이라든지 또 보성율포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여기는 주로 이제 강원도 지역을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섬 지역들, 도서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섬 지역에서는 이렇게 담수를 이용한 상수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해수 담수화, 이런 심층수라든지 이런 걸 끌어들여서 해수를 담수화, 그러니까 민물로 만드는 거죠. 소금기를 빼고 이런 거 뭐 역삼투 상수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역삼투막이라는 이런 공정을 이용해서 하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수돗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뭐 마라도라든지 그 다음에 신안군에 있는 홍도라든지 뭐 흑산도라든지 이런 데에 과거에는 물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바닷물로 이렇게 먹는 물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바닷물들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근데 바다는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바다 그러면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이제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이 3,800m니까 엄청나게 깊은 곳이죠. 더 깊은 곳도 있고요. 더 낮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연히 생물들도 여기에서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그 생산, 그러니까 1차 생산자로 가능하려면 거기에 이제 그 햇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합성을 하려면 적어도 150m 정도에만 이런 생산층, 주로 생물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북반구는 주로 육지고 이 남반구는 주로 물로 되어 있다. 80% 정도가 바다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제가 상수 시간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가 바닷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가 육지에 있는 물인데 그 중에서도 0.03%만 1%도 아니고 0.03%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예요, 지표수. 나머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 얼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뭐 얼음 같은 경우는 북극의 빙하, 남극의 빙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닷가라고 할 수 있죠. 바닷가. 이게 되게 습지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갈대라든지 칠면초라든지 이런 그 염생 습지라고 그러는데 소금기에 이렇게 적응돼서 사는 식물들을 염생 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바닷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간대, 그러니까 이쪽을 조상대, 이 조하대와 조상대를 이어주는 이런 사이를 조간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양을 자세히 알려면 이런 거 필요한데 여러분들 교양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과정인데 여기 보면 만조신을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간접 물이 빠지면 여기 차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과정만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는 앞에서 이제 거의 지구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육지에 사는 생물보다 훨씬 더 그 서식지가 넓기 때문에 약 90% 정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지에서도 하천이나 호수를 우리가 보존한 이유는 그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물은 서서히 덮여지고 서서히 이게 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다도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여름철에 열을 흡수하고 또 겨울철에 열을 방출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가끔 우리가 라니냐나 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갑자기 뜨거워지면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갑자기 홍수가 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닷물에 의한 영향들이다 이 말이죠. 바다에서 수증기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바닷물하고 공기하고 온도 차이에서 바람이 만들어져서 태풍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집중강우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닷물이 여름철에 열을 흡수하고 겨울철에 열을 방출하는 이런 어떤 물에 대한 효과들 때문에 우리의 기후들이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닷물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생물학적인 펌프, 기후온난화를 조절하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이제 생태계 중에 생태계 서비스가 공급 서비스가 있다고 했죠. 생태계 서비스 그 중에 공급 서비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수산 자원을 공급해 주죠. 매년 뭐 8천만 톤 해양 수산 식품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지구 전체 동물 단백질의 16% 정도를 차지하죠. 우리가 쇠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지만 닭고기도 먹고 그렇지만 생선도 많이 먹죠. 고등어, 갈치 뭐 이런 것들. 특히 개발도상국 우리가 뭐 그 가끔 TV 프로 보면 아프리카나 또 오지 이런 마을들 보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억 명이 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선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의약품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해면 동물이라고 있어요. 뭐 말이 동물이지 뭐 산호처럼 산호나 또 이런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꼭 뭐 돌처럼 생겼다든지 또는 식물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이런 동물인 이걸 해면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 같은 경우는 뼈 접합 물질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불구슬만 조류, 해조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단용 화학 물질로 만들 수가 있고요. 상어 껍질을 가지고 항전염병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석유, 대륙붕, 망간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이제 이런 광석 자원들을 광물 자원들을 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 같은 경우도 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해상 교통, 비행기로 어떤 화물을 나르는 데는 굉장히 빠르고 그렇지만 비용도 비싸고 또 그렇게 많은 물량을 실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다,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뭐 항공기로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석유라든지 대규모 화물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양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한 광물 작용, 조간드나 해빈은 주로 이제 뭐 모래사장이나 막 이런 바닷가를 말해요. 이런 데서 다이아몬드, 금, 뭐 이런 거, 특히 그 희소금속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이 바다에서도 나오고 있죠. 희소금속은 꼭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 이런 핸드폰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금속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 식량들 앞에서 말했고요. 원양어업이라든지 뭐 참치, 뭐 또 우리가 먹는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토시라든지, 그 다음에 페류, 각종 조개류, 바지락이라든지 고막이라든지 또 우리가 먹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맛도 있고 뭐 전복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다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 자원으로서는 우리 휴식 공간, 관광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레크레이션 공간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한 기후변화에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 또 조류 발전 이런 게 이제 해남 울돌목에 같은 시범으로 되어 있고요. 조류 발전. 해남 울돌목은 마치 강물처럼 물이 막 굉장히 빨리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물에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본격적으로 발전기는 실용화는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실험 단계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 파도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법. 여기 보면 해양 염도차, 제주도에 가면은 바닷물에 그 소금의 그 염도 이것을 이용해 갖고도 발전하는 이런 기술을 한국에너지연구원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먹는 물이라든지 농업용, 공업용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 한때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제 이렇게 서해 황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동해가 있기 때문에 각각 환경이 다르죠. 동해는 바다가 깊고 서해는 갯벌이 많고 남해는 모래사장 갯벌이 동시에 있고 또 이 제주도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약간 아열대성, 따뜻한 아열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남해가 가장 많은 그러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해 아무래도 이런 따뜻한 물과 그러니까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주로 교차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보이는 게 대형 저서동물, 그러니까 가재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형 저서동물이죠. 또는 오징어 그다음 꼴뚜기 이런 것도 다 이 쭈꾸미 이런 것들은 다 대형 저서동물에 속하죠. 그런 종류들이 가장 다 많고요. 그다음 물고기 나든지 중형 저서동물 이게 가장 파란색으로 되는 거 플랑크톤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이 있어요. 항상 어디가 됐든 간에 생태계는 생산자로 따지면 이런 식물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피라미드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수는 이렇게, 이 종수는 이렇게 중간점 차지하지만 이 양으로 따지면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이런 순서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 전체적으로는 6,125종 정도의 굉장히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바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그러면 주로 이제 동해안, 명태, 동해안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왔죠. 이런 계절별로 되게 그러잖아요. 지금 있으면 이제 병어철이다 해서 병어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쭈꾸미철이 되고 또 무슨 새조개철이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들 이야기 보면 그때 이제 풍성하게 생산이 되는 것이죠. 꼬막은 조금 더 있다 생산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바지락철이 지금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육지에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지듯이 생태계의 엇박자가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이런 아열대성 안반 척추동물이라는 것은 따개비라든지 거북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위에 붙어 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동해안을 타고 북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비를 크게 해야 될 하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바다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고유종인 토종 홍합이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이 이 지중해 담치 외래종 크기가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선박들의 이동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선박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자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대숲이라든지 이렇게 바다 주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되고 살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그러죠. 그 다음에 바다 속이 이렇게 해중림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중림. 바다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식물들로 우거진 바다의 숲이죠. 바다의 숲.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한다. 산소가 산호초도 그렇고
이 해저 숲이 백화 현상으로 이렇게 하얗게 되면 없어져 본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청정 해역 바다 그러면 뭐 파란 바다, 넓은 파란 바다, 푸른 빛이 도는 바다 이러는데 이렇게 빨간색 적조가 돈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다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 이제 그 간섭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갯벌인데 우리나라는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람사르 습지로 그 등록된 것도 꽤 있죠. 그래서 갯벌은 그동안 우리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막 메꿔가지고 간척을 해가지고 땅을 육지를 만들었죠. 서해안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했죠. 목포도 가면 메워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군산도 그렇고 새만금도 그렇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바다는 갯벌은 굉장히 많은 이런 바다 물새들 그 다음에 이런 지렁이라든지 이 갯벌 속에 사는 건 조개류들 그 다음에 이런 게라든지 또 이런 그 홍조류, 해조류들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곳, 그 사람들의 갯벌 체험이라든지 이런 학습 공간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갯벌 생물들에게 또 기후 변화 완화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 제공, 홍수라든지 가뭄을 완충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산소를 여기에도 플랑크톤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블루카본이라고 그러죠. 블루카본. 그러니까 청정 탄소 저장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이게 이제 결국 기후 변화 완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질도 정화해주고 여과 적응도 해주고 뭐 굉장히 많은 수산물들이 바지락, 꼬막 또 뭐 요즘 뭐 장뚱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갯벌의 가치가 연간 약 16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서식지 제공, 보존 가치 이것을 따졌을 때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갯벌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196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국토가 많이 바뀌었어요. 국토 확장과 농업, 공업용지 확단을 위해서 계속 메꿨죠. 그러다 보니까 어장 파괴되고 해양도 오염되고 어촌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전라북도 군산과 그 다음에 전라북도 부안을 잇는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죠. 지금 이제 거의 다 간척은 다 돼 있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볼 기회가 있으면 뭐 충분히 여기서 군산까지 이렇게 자동차로 갈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척들이 대세였어, 대세. 그런데 이제는 갯벌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간척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기후변화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갯벌의 기능을 따졌을 때 그렇다. 그리고 관측을 해놨더니 여기에 우리 그 인공호수의 수질이 영산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나빠져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갯벌에 대한 기능을 새롭게 다시 이제 자연의 콩팥이다라는 것처럼 다시 여기를 터서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고 다시 이제 역간척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다시 그 퇴적물들이 쌓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역간척이 안 되더라도 이 낙동강의 하구원 그다음에 영산강 하구원도 수문을 자주 열어서 바닷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죠. 낙동강도 그렇고 그럼으로써 수질이 이제 좀 깨끗해지는 바닷물도 섞이고
이런 일들도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는 적조 현상이죠. 그러니까 적조 생물들이 이 코클로디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편모조류라고 그랬죠. 다음수에서도 제가 말을 했는데 종류는 틀리지만 이 바다에서 이렇게 적조를 일으키는 이것들이 이제 문제는 그 유해성이라는 독성을 내기 때문에 물고기도 죽이고 또 조류도 죽이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뭐 가시파레나 뭐 개행색 모자반 이런 것들 대량으로 해조류가 번식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해양 쓰레기죠. 육지로부터 또는 바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해양 쓰레기들. 근데 대부분이 육지에서 기온이 돼서 나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사고 때문에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어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바다 폐기물이 나오는 문제 가장 많은 문제는 이제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 이런데 국가 간의 활동, 우리나라 섬에서 남해안에서 중국 그 쓰레기가 많이 발견된 게 꽤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것도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발견이 되죠. 이것은 이제 바다 경관도 망치고 관광자도 뭐 가서 쓰레기가 있으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또 수거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7만 7천 톤 연간 이렇게 많은 양이 해양 쓰레기가 이제 발생되고 있죠. 육지에서 나온 게 67%, 바다에서 나온 게 33%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해야 되는데 수거량은 4만 2천 정도밖에 안 되죠. 앞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할 텐데요. 해양 쓰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죠.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탑 5 국가 중 1위가 여기 보면 영국이고요. 2등, 3등이 우리나라인데 한국의 인천, 경기 바다, 그 다음에 3위가 낙동강 이렇게 이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다에 대한 이용,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이용을 하면서 부작용, 바다의 생태계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차 시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